네, 이번 강의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개강 3주차인데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설명 좀 강의하면서 우리 주 교재 4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충분히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학습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처벌은 제가 불평등의 기원론, 장자크 루소의,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또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감시와 처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 권의 책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유기성이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의 기원론은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평등의 개념이라는 것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는 논하기 어렵다. 장자크 루소의 생각이잖아요.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애덤 스미스의 시장혁명을 이끈 시장주의에도 충분히 나와 있어요. 또한 시장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는 칼 마르크스마저도 결국 소유 개념이 핵심 개념이겠죠.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론은 소유권이 없어야 된다는 이론이고, 장자크 루소는 소유권이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일부분은 시민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장자크 루소의 생각을 답습한 새로운 철학자들이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게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모태가 되는 생각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주의는 소유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배분되고 분배되는 방안이 뭐냐, 이제 그런 측면을 다룬 거죠. 그 면면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장자크 루소는 소유권이라는 원인을, 이 불평등의 원인이 소유권이라는 개념,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음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됐다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반면에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크 루소의 책은, 감시와 처벌은 소유권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이 소유권으로서 이미 굳어진 사회 구조의 속성이 뭐냐, 그건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소유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소유권이 강화된 개념인 전제군주제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반대로 소유권이 이미 정착된 현대사회에서 그 소유권이라는 게 결국 전제군주제예요. 소유권이 결국 권력이다. 미셸 푸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 체제라는 게 소유권을 가지고 없애자, 있을 때 이걸 잘 활용하자, 이렇게 쭉 논의가 되었다면, 미셸 푸코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으로 진화한다. 그건 장자크 루소가 또 이미 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장자크 루소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데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이 핵심 개념은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 말이지. 이미 소유권으로 굳어진 사회 속에서의 그걸 소유권이라고 뭐 굳이 소유권을 논할 거 없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조가 권력이다. 그럼 권력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네 권의 책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결론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게 대안이고, 애덤 스미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싸우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로 자원을 나누고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다라는 것이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은 이것을 없애보자, 소유권을 없애보자 그랬는데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잖아요. 일당 독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현대적으로 본 우리 미셸 푸코는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을 권력이라고 환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권력적인 측면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이 과연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또 기득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렇게 감시와 처벌에서 총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처음 들어가는 책은 제가 항상 첫 머리를 강조하는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펼치면 분업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분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왜 분업이 중요하냐, 또 왜 그 말을 애덤 스미스는 가장 처음 끄집어냈느냐, 그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감시와 처벌의 책을 딱 펴면 제일 처음에 황제를 시할했던 실패한 사람이 사형에 이르는 얘기를 쫙 기록해 놓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하는지, 그게 이제 첫머리 와요. 사람의 신체형, 잔인하게 사람을 우리 조선에서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능지처참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사지를 소나 말이 힘으로 끌어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그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신체형 형벌을 내립니다. 서양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지가 우리 몸에서 분리된다 한들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달군 쇠를 뭐 몸에다가 지진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아주 또 그 구멍난 곳에 쇳물을 부은다든지, 이런 그 생각하기도 어려운 잔인한 신체형을 내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처벌. 그런 아주 그 보기도 힘든 끔찍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내리는 사람의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집행되는 것들을 보는 일반 대중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에 뭐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실은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옆으로 조금 더 말을 세자면 그 로마 시대 때 검투사라든지 이런 또 중세 시대 사형이라든지 마녀를 사형시킨다든지 뭐 화형에 처한다든지 하는 것들,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런 무서움을 공포에 떨게 함과 동시에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서의 축제, 그래서 시민 그 대중들의 어떤 카타르시스,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죠. 흥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럼으로써 그 무서운 지도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은 좋아하게 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지배 전략이 바로 신체적인 형벌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미 뭐 고대부터 쭉 이어져 왔었죠. 이제 그 얘기를 푸코는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었다면 지금 현재 지금의 현재까지 이어져 왔을 텐데, 이것이 어느 순간 또 멈추고 또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또 그렇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금지가 되고 바뀌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는 말은 즉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무서운 신체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섭게 해도, 두렵고 무섭게 한들 그것이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되고 또 되풀이되면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약화되고 또 뭐 어떤 그 카타르시스 뭐 그런 효과도, 어쨌든 기존에 노리던 효과들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아냐? 저렇게 법과 기준 원칙 없이 어떤 그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서도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나도 저런 무모한 일에 희생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서 이제 드디어 그 효과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순간 일깨워줬거나, 내가 당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 나를 지켜보는 너희들도 언제라도 나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소리쳤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의 인식 수준이 동일하게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먹히지 않게 된 그 시점에서의 그걸 깨닫게 된 순간, 권력자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순종적인, 다시 또 효과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공포감에서 이제는
길들여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감시와 처벌인 거예요. 길들여야 되겠다.